안녕하세요. 아동발달 강의를 맡은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아동발달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아동발달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우시거나 아이들을 지도하시면서 항상 몸으로 느꼈던 그런 내용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은 이렇게 좀 편협하거나 한쪽으로 쏠려 있거나 아니면 다양하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모든 사람이 함께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동의된 내용은 아닐 수 있거든요. 아동 발달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발달이 왜 굳이 아동 발달해야 할까요? 발달은 전 생애적인 내용으로 봅니다. 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적 내용인데 실제로 아동 발달에 대한 이론이나 개념이 가장 많이 알려진 이유는 태어나서부터 아동기에 이르는 이 시기가 가장 커다란 변화를 맺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 3살짜리 아이와 5살짜리 아이와 10살짜리 아이의 변화는 급격합니다. 그러나 20살과 23살과 25살의 변화는 그 이전의 변화보다는 변화의 속도나 그 내용이 그렇게 급격하진 않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하고는 아동 지도에 필요한 아동 발달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포테이지 발달 촉토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 시간 외에도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서적 검색을 통해서 포테이지 발달 촉토라는 걸 좀 접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이제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는 정말 빨리 걸었어요. 우리 아이는 말이 너무 빨랐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이가 9개월 만에 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는 발달이 너무 빨라. 너무 신난다. 근데 봤더니 한 18개월 정도가 되는데도 말을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말이 느리지? 혹시라도 좀 뒤처지는 아이 아니야?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거. 그러니까 발달에 있어서 말이 좀 빨랐다 하면 우리 애 천재 아니야? 이랬다가도 좀 걷는 게 늦는다 이러거나 아니면 인지적으로 술을 너무 늦게 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걱정을 먼저 해요. 그래서 포테이지 발달 촉도에는 5가지 영역이 사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지 영역, 언어 발달 영역, 대인관계 영역, 그리고 운동성 영역, 신변 처리 능력에 대한 발달 영역 5가지를 다룹니다. 근데 이 5가지 영역 중에 아이가 4가지 정도를 잘 해내고 있는데 하나가 뒤처진다면 그렇게까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3가지 정도를 그럼 잘하고 있는데 2가지가 뒤처져요. 이 경우에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3-4가지 이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땐 실제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일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은 목차 3번째 발달 과학과 관련되는 내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강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월수와 합체하는 자세한 내용은 실제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해서 보신다면 포테이지에 관련되는 내용은 인터넷상에도 올라 있거든요. 그걸 구입해서 보신다면 이렇게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3세에 맞는 발달을 하고 있는지, 5세에 맞는 발달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걸 내가 지금 좀 해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발달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는 다 뛰어나,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는 다 처져, 이 개념을 좀 다르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동 발달 이론은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그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발달에 대해서는 누구나 개념이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우리는 다른 애들보다 빨라. 이상하네요. 이 집에는 왜 노래를 안 하죠? 다른 집 애들은 이때 되면 흥얼흥얼 하는데요. 이맘때 되면 100까지 셀 줄 알던데 왜 이 집에는 겨우 20까지밖에 20까지밖에 세지를 못하죠?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발달을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좀 더 이거를 체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발견하는 우리 이전에 머리 좋았던 사람들이 이 이론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 틀로서 조금 더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게 그거를 찾아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발달의 이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을 현실에 있는 것과 많이 멀리 떨어지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개념들을 새로이 개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첫 번째, 볼비의 애착이론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요. 애착이론은요,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요, 필수예요. 애착이론은 먼저 아셔야 합니다. 아동을 지도하거나 독서 지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아동 발달을 배우신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고 그냥 자녀를 키우실 때도 아니면 어떤 아이든지 간에 다른 목적에 의해서 그 아이를 지도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애착의 문제는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애착은 아기가 태어나서 만 한 18개월 무렵까지 그 아주 가까운 양육자, 이럴 때 우리가 중요타인이라고 얘기해요. 중요타인은 아이를 돌보는 가장 중요한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대부분은 엄마죠. 엄마가 아이를 주로 돌보니까요. 근데 엄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 그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양육자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생겨지는 관계 형성이에요. 이때 애착 관계에 의해서 커서의 대인관계나 학습관계나 학습에서도 리더십이라든지 이 스타일 자체에 변형이 있다는 보고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애착 이론 자체가 굉장히 많은 형성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 이론을 오늘 이 시간에 많이 살펴볼 건 아니고요. 애착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상의 문제로 인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EBS 방송에 아기 성장 보고서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서 3편이 애착을 다루는 비디오 내용이거든요. 이게 50분짜리인데 이거는 필수적으로 아이와 관련되는 분들은 다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애착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애착의 종류라든지 애착의 영향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아기 성장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애착의 단계를 볼비는 지금 4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실제로 아이들을 데리고 무언가 지도를 하려고 하는데 더욱이 지금 이 과정 자체가 북멘토 과정이죠. 이렇게 유아나 아동기, 아동 전기 아이들을 지금 지도하는 과정에서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기 굉장히 힘들다.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좀 거부한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엄마를 쫓아가거나 엄마나 다른 타인에 의해서도 거부감이 굉장히 강하다. 이 경우에 선생님의 학습 스타일이나 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른과의 애착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애착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실제로 다른 학습이나 본인이 원하는 걸 해낼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애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어려서 부모하고 그 애착관계 형성에서 참 좋은 모양이 엄마랑 같이 책을 읽으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엄마하고 가졌던 그 경험이 아이는 행복한 그 독서의 경험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도 본인이 좀 슬프거나 걱정되는 일이 있거나 불안할 때 그 책을 다시 꺼내서 읽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행복감을 반복한다고 보셔도 좋아요. 애착은 발달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내용이거든요. 한 번쯤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하시고 공부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삐아제 인지발달 이론을 다룰 건데요. 삐아제는 아동 발달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이 삐아제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프린트물에서 처음에 잔 삐아제가 1896년에서 1980년대까지의 생을 살면서 했던 그 연대기를 실어놨어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삐아제라는 분은 사실 천재거든요. 박사학위가
3개 정도 있다 그래요. 워낙 생물학을 연구했다가 이 심리학 분야 쪽으로, 교육학 분야 쪽으로 관심을 돌리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각광받는 이 이론을 만들어낸 계기가 사실은 자기 자녀와 사춘을 관찰하면서예요. 겨우 5, 6명 되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관찰에서 통찰해낸 문제들이 이 피아제의 발달 단계거든요. 대단하죠. 아무리 아이들을 키워도 이런 단계가 있는지는 사실 발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천재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이분의 발달 단계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두 번째,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을 보겠어요.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은요, 피아제에 의하면 유아들은 단지 수동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봐야 해, 이건 이렇게 해야 해 하고 이야기 되는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그것이 무엇인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동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피아제는 유아들이 실제 세상에 있는 정보를 알아내는 과정을 동화와 조절의 과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피아제의 동화 조절의 과정을 실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화가 그럼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동화는 내가 저 하늘의 새를 봤는데 저 새가 기존에 봤던 새하고 좀 다른 모양인 거예요. 비행기를 사실 본 건데 유아한테 비행기라는 개념이 지금 현재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머, 저렇게 딱딱하게 생긴 날갯짓을 하지 않는 하늘에 떠 있는 물체가 있네? 저렇게 생긴 새도 있구나 하면서 그 비행기를 새 하나의 부분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이런 것이 동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조절의 과정은 어떤 거냐 하면, 조절의 과정은 그런데 내가 새인 줄 알고 믿었던 것이 착륙을 할 때 보니까 그 속에서 사람이 막 하고 내려요. 새 속에 사람이? 그럼 기존에 갖고 있던 새의 개념이 어때요? 깨지게 되죠. 이랬을 때 실제 내가 가졌던 개념하고 다른 개념으로 그 개념이 변화됩니다. 이때의 과정을 조절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이 동화 조절의 과정을 갖는 이유를 피아제는 평형이라는 이론으로 이야기합니다. 평형이라는 이론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불일치를 평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평형화의 원리라고 얘기하거든요. 평형화의 원리는 궁금해. 저건 아닌데. 내가 알던 게 아닌데. 저건 이상해. 이런 것들을 내가 아는 내용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이에요. 저게 뭐지? 저거 내가 아는 내용하고 어떻게 합치되지? 그럼 동화를 시키겠죠. 합치가 안 되네?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가죠. 평형화의 원리를 통해서 아동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지식을 쌓아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은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발달하는지를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아동들은 4가지의 인지 발달 과정을 가진다고 피아제는 얘기합니다. 첫 단계가 감각운동기, 두 번째 단계가 전조작기, 세 번째 단계가 구체적 조작기, 네 번째 단계가 형식적 조작기거든요. 자, 첫 번째 단계부터 얘기하죠. 감각운동기는요, 생후 2세까지, 그러니까 아주 아동기에, 유아기에 겪게 되는 단계거든요. 이때는 대부분이 아이들이 이 감각 경험과 운동 행위로 인해서 모든 세상의 정보들을 알게 되는 때예요.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아이들은 이렇게 컵이 있어요. 그러면 컵이네? 이렇게 지켜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무려. 이렇게 아주 유아기 때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입에 가져가서 빨아봐야지 이것이 컵이라는 것을 만족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지고 입에 넣고 이걸 계속 반복하거든요. 실제로 감각 경험은 이런 청각과 시각, 이런 촉각과 같은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이런 운동 행위라고 얘기하는 건 주로 지고, 부수고 뭐 이런 식의 운동적 행위를 같이 관련시킴으로써,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걸 잡고 그래서 그것이 사물이라는 걸 알게 됨으로써 이 감각 운동기에 그 정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각운동기에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이 무렵에 대부분의 정보는 이렇게 만져야지 들어와요. 지금 이거 촉감만 해도 실제 이 컵의 촉감하고요, 이 종이의 촉감하고 책상의 촉감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들을 우리가 똑똑한 영재로 만들고 싶다고 무슨 일을 하냐면 이렇게 글자를 막 보여줘요. 근데 글자도 보여주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해요. 도하고 마는 굉장히 틀리거든요. 아니면 TV 앞에 아기를 봐주는 TV 있죠? TV 앞에 아이를 그냥 냅둬요. 그래서 아이는 계속 시각으로 들어오는 정보밖에 받아들일 게 없어요. 무언가를 만져본 적도 없고 촉감을 느껴보는 것도 다양한 사람의 촉감을 느껴본 적도 없고 그거를 다양한 나무나 흙 뭐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집안에서 내 방 안에서 나하고 항상 접하는 저 TV 속의 사물만 계속 봐요. 이건 감각운동기에 별로 좋은 학습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과 실제로 나가서 느끼는 것들을 이렇게 함께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래서 애들은 굉장히 부상하죠. 그냥 두시면 감각운동기다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엌에 가서 어떻게 하죠? 아이들은 부엌에 저 냄비가 있네. 그렇게 안 하죠. 실제 만지고 내가 그걸 느껴봅니다. 만지고 빨고 느껴야 그것이 경험이 되고 그것이 이 아이 지식이 됩니다. 이게 감각운동기고요. 전조작기는 여기 주요 발달갑을 제가 하나 넘겼네요. 감각운동기에서 대상용서성이라는 그 개념이 주요 발달갑 중에 하나인데 재밌는 거예요. 이 당시 아이들 한 8개월 정도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해보세요. 물이나 장난감을 이렇게 두시면요, 아이가 처음에 그걸 갖고 놀려고 이렇게 와요. 근데 이걸 싹 무슨 보자기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가려보세요. 그러면 기존의 그 물건이 그 자리에 계속 있다는 걸 모릅니다. 대상이 사라져도 그 대상은 그 다른 곳에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것을 잘 모른다는 게 대상 영서성이에요. 예, 이건 요 당시에 발달되는 개념으로 보고요. 그래서 까꿍놀이가 사실 이거하고 딱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까꿍 하는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나타나요. 애들이 깔깔깔깔대고 너무 좋아하죠. 이 대상 영서성 개념의 획득과 함께 아주 재밌어하는 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전조작기는요,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내용에선 전조작기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전개념기이고요. 두 번째는 직관적 사고기인데요. 실제 전조작기의 내용은 전조작기적 그 실험을 통해서 많이들 알려져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가장 많이 발달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혼잣말이 많이 들고요. 말을 하긴 하는데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언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 주장이 생기는 시기예요. 이때는 전 조삼모사라는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애들한테 선생님이 지금 이거 사탕 3개 줄게, 이거 해. 이거 끝나면 4개 줄 거야 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사탕 지금 4개 줄게, 끝나면 3개 줄게, 이거 더 좋아해요. 아이들의 수적인 개념 자체가 어른하고 틀려요. 어른들은 이렇게 초콜릿을 아이한테 줄 때 큰 덩어리 하나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이들은 선생님이 초콜릿 3개나 준다, 이걸 더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수의 개념이나 사물에 대한 개념이 보존성의 원리,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형태를 달리하게 되면 좀 더 다른 무게나 다른 질량으로 간다는 원리 자체가 아직 획득이 잘 안 된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거든요. 피아제의 실험들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널쩍한 컵과 아주 기다란 컵을 주고 그 기다란 컵의 물과 널쩍한 컵에 물이 어느 게 많냐고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이 높은 컵이 물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이와 똑같은 컵에 물을 따라줘요. 그 기따라 있는 컵을. 그럼 물의 양이 같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시 기따란 컵으로 이 물을 따르면 아이들이 그래도 긴 거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기에는 물건의 형태가 변해도 그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획득이 잘 안 되는 시기입니다. 이 획득이 이것을 알게 되는 시기가 구체적 조작기 단계입니다.
구체적 조작기는 학령기 단계 아이들의 특징인데요. 이때가 되면 1 플러스 1은 2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손으로 만져지는 대상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해하는 시기고 알게 되는 시기인데, 아직까지 구체적 조작기가 돼도 잘 이해 못하는 것이 뭐냐면 이 추상적인 개념들이요. 정의나 신이나 평화나 이런 개념들. 우리가 생각해서 쓸 때 추상적인 개념들에 대해서는 아주 융통적 사고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전에 선사시대에 있었던 공룡이 지금 현대에 살게 되면 살아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실제 연결하는 능력이나 그거의 관계 의미를 추론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적 조작기 단계에는 12세 이후에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삐아제 이론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삐아제가 본인의 자녀와 사촌들을 주로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삐아제 이분이 천재거든요. 본인 자녀들도요, 좀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이 연령이 딱 맞아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사실 뒤에 연구에선 어떤 연구에서는요, 대학생의 50%가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연구가 있어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죠? 그러니까 형식적 조작기에 누구나 도달하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은 7세가 아니라 5세가 됐을 때, 그 이전에도 이 구체적 조작기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삐아제의 이론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고, 그것에 대한 비판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유명한 연구고, 질적으로 아이동의 사고가 변화한다는 걸 증명하신 분이에요. 실제 전조작기 단계 아이를 구체적 조작기로 이끌기 위해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게 나이가 먹어야 변화한다라는 실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한테 시사점이 굉장히 많죠. 많이 가르치면 많이 알 것이라는 생각에 하나의 반론을 필 수 있는 오래되고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은 이론인데, 글쎄요, 이걸 아시는 분들이, 이걸 실행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예, 이번엔 세 번째,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학자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천재인 사람 10명을 뽑으라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이 프로이드예요.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이렇게 그 정신과 의사가 소파나 이렇게 침대에 사람 이렇게 눕혀놓고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렇게 적는 거 이렇게 보신 적 있죠? 그런 과정 자체가 사실 프로이드에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의식이란 말 종종 들으시죠? 그 무의식을 일원화 만든 사람이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는요, 결국은 또 천재죠? 예. 이 사람이 인간의 발달 단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동기 발달에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프로이드의 그 양력에 대해서 제가 쭉 소개를 했어요. 프로이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통해서 이런 단계가 나오게 됐는지를 한 번쯤은 살펴보시는 게 여러분들 이론을 이해하시는 또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 프로이드 영화를 가끔 해주거든요, TV에서. 이럴 때 한 번씩 보세요. 실제로 심리학 서적분에 보면은요, 프로이드 책이 무지 많은데요, 좀 어려워요. 근데 대부분 거기서 꿈의 해석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데요, 프로이드의 일대기를 먼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프로이드 이론의 우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요, 프로이드는 갈등론에 기초된 이론을 전개합니다. 지금 제가 정리해놓은 내용에서는요, 1번 프로이드의 양력이 소개되는 맨 뒤에 부분에 그 내용을 실었거든요. 프로이드의 이론은 항상 아동과 부모 간의 갈등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동은 욕구 해소를 즉각적으로 하길 바라는데요, 부모는 그 욕구 해소가 실제 상황에 따라, 시간에 따라,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이 시와 때가 맞게끔 이루어지도록 이걸 뒤로 늦춰요.
이러다 보니 그 욕구 해소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 모든 경험들 중에, 인간의 모든 경험들 중에 생후 첫 5년, 이건 만 5년이에요. 생후 첫 5년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6년이라고도 얘기하고요. 5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한국인 그렇게 안 알려진 것 같아요. 어려서 6살까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생각이 드세요? 이때는 먹여주고 밖에 나가서 놀게만 해주면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니에요. 이때 심리적인 지지나 성장 발달은 평생을 좌우할 만한 그 보고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사실은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는요, 네 번째로 소개하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과 연계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왜 에릭슨의 이론하고 프로이드의 이론을 연계하냐면요, 에릭슨의 이론 자체가 프로이드의 이론을 좀 더 발전시켰어요. 이 사람은 사회성의 사실을 초점을 두면서 프로이드의 이론을 근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발달 단계 이론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우선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 이론은요, 그 단계를 정하는 그 방법이 무엇을 통해서 심리적 쾌락을 느끼느냐, 그러니까 안정감을 얻느냐, 이것을 목표로 합니다. 첫 번째가 구강기인데요. 구강기는 생후 18개월까지 아이들은 모든 만족이 입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엄마의 젖을 많이 빨면, 충분히 빨면 만족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잡는 물건들 대부분을 손으로 가져오면 굉장히 만족하죠. 이걸 구강기라고 얘기하는데, 에리스는 이때의 단계를 영아기를 신뢰감 대 불신감의 단계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왜 신뢰감이 이 구강기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왜 이게 중요하느냐,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 아이가 울 때 곧장 먹을 걸 주지 말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애가 버릇이 없어진대요.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어도 좀 냅두래요. 몇 번 쌀 때까지. 그래야 좀 무던하고 성질이 좀 편안한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류의 얘기를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이가 울 때 안아주지 말래요. 그럼 버릇이 된대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힘들대요. 이건 반려놀이죠. 맞아요. 힘들어요. 한번 안아준 아이는 계속 안아달라고 하거든요. 그러긴 하는데요. 실제로 아이들은 많이 안아줘야 성장 발달이 빨라집니다. 빨라질 뿐만이 아니라 두뇌 개발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 보고는 연구 보고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엄마가 많이 안아주고 많이 보담아줬던 애들이 건강이 좋다라는 보고와 안정감을 느낀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많이 안아줄 때 이 안아주는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아이를 안아줄 수밖에 없어요. 촉감을 계속 느껴주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유로, 제 친구들도 이제 분유 수유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경우에 이제 좀 난점이 뭐냐면, 애가 누워있는데 이렇게 젖병 몰리고 밑에다가 이렇게 이불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쳐놓는 거 보신 적 있죠? 이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많이 안아주는 아이가 사랑을 많이 느껴요. 아이들이 건강해지려면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유행하죠. 이건 많이 안아주고 많이 만져준다는 얘기거든요. 이 감각 운동기에 실제로 필요한 아주 중요 요인인데요. 이때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식은 우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막 울어요. 배고파요 하고 막 우는데 세상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이때 아이가 갖게 되는 심리 상태를, 나는 내가 무언가가 필요해서 주변을 찾아도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다. 이게 그런 복잡한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라요, 어느새 주변의 요구를 제대로 못하는
불신감을 키우게 된다는 거예요. 즉각 젖을 주시고요. 실제 이 심적 안정감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무효수유를 하는 아이들은 대부분이 배가 고파서 아이가 울으면은요, 엄마가 곧장 먹일 수가 있어요. 근데 분유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엄마가 가서 더운 물을 가져다 그걸 타고 뭐 이러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즉각적인 욕구 해소가 안 됩니다. 욕구 불만족인 상태가 지속이 되면 아이들은 불안한 상태로 빠집니다. 실제로 안정감이 있는 아이들은 욕구 해소를 빠르게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상식에 휘둘리지 마세요. 이때의 신뢰감이 기초가 돼서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이드식 설명이긴 해요. 이때의 불신감은 무엇까지도 연결해서 이야기하냐면 편집증과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편집증 중에 제일 잘 알고 계시는 게요, 의처증이나 의부증이거든요. 의처증이나 의부증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타인이 나를 사랑할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 나랑 떨어져 있으면 이 사람이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죠? 왜 나랑 떨어져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한눈을 판다고 생각하죠? 그거는 나랑 떨어져 있게 되면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믿음과 함께합니다. 실제로 본인 스스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불신감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다고 보는 거냐면 이때 영아기에 엄마조차도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할 때 오지 않았어요. 누굴 믿을 수 있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아주 가까운 분이, 어떤 분이 힘들다고 그래서 아이가 생후 1개월이 겨우 지났는데 데려다 키우셨어요. 그리고 한 10개월이 지나서 한 11개월 무렵에 이 아이를 본인 엄마한테 보낸 케이스였거든요. 그랬는데 실제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그 아이는 그 돌대에 대해서 이제 돌대 가봤더니 자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누군가 나를 지속적으로 지지해주고 보호해준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지금 어른이 된 상태에서도 여러분 불안하지 않아요? 그 상황이 누군가 보호해줬다는 상황은 안정적 상태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고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라고 그래요. 그럼 굉장히 불안하죠. 이런 상황들의 지속 자체가 이 불신감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심리적으로 6세 이전에, 5세 이전에 이런 경험들을 무진장 중요하게 설명합니다. 발달 단계에 있어서 이 당시의 신뢰감은 평생을 쌓는 데 있어서 재산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가 학문기인데요. 학문기는 쾌락의 추구가 학문의 추구,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해요. 이걸 에릭슨은 자율성 대 수치감의 단계로 보거든요. 네, 자율성 대 수치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인간이 자기 자신을 조절을 시작한 것이 대소변 훈련이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드시죠? 여러분 거꾸로요. 치매 노인이 돼서 나이가 들어서 가장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죠? 스스로 대소변을 못 가리는 거예요. 스스로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맨 마지막의 것을 놓는다는 의미예요. 이 맨 마지막의 것을 놓는다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내가 나를 조절한다는 그 능력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이때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시기고, 그것이 성취된 아이들은 자율성을 느껴요. 그런데 야, 너는 왜 오줌을 계속 싸는 거야? 엄마가 지금은 큰 거를 봐야 된다고 그랬지? 대변을 지금 봐야지? 하고 시간 정해놓고 지금 봐. 아이, 지금 소변 넣으라고 그랬지? 너 조금 있다가 넣으려고 그러지? 빨리 넣어. 막 이러면서 왜 대소변을 못 가리는지 아이한테 계속 강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꼭 지켜야만 되는 일로 막 해요. 이거를 강박증과 연결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요, 정말 강박증과 연결된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문제이겠지만, 실제로 이때의 성취감은 자율적인 무언가를 해내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주도성 대 죄악감의 단계.
프로이드는 세 번째 단계를 성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주도성의 단계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할인마트나 시장 같은 데 가시면요. 엄마한테 이렇게 두들겨 맞고 막 울고 그러고 가는 애들 보시지 않아요? 나 저거 사줘. 난 저게 갖고 싶단 말이야. 미운 4살, 미운 7살이라고 그러죠? 딱 요게 그때 시기거든요. 자기 주장이 생기는 단계예요. 자기 주장이 생긴다는 것은 이제 무엇을 내가 갖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라는 주체에 대한 지식이 생기는 단계예요. 이때 이것이 잘 조절이 된다면 능동적인 아이, 자기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때 무진장 혼나죠? 여러분도 경험 있지 않아요? 벌이 시작되는 단계고 체벌을 많이 받는 단계이기도 해요. 이때 이 체벌이나 벌이 계속 들어가진다면 주도성은 꺾이고 뭐만 남게 될까요? 아, 내가 뭔가를 잘못하는 거야. 죄책감만 남게 돼요. 내가 나쁜 아이야.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지금 사이가 나쁘신 거야. 나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안 돼. 죄책감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이가 잘 클 수 있는 단계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세 번째 단계고요. 실제로 프로이드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프로이드의 세 번째 단계는 그 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남자아이가 아빠를 본받는 단계, 여자아이가 엄마를 본받는 단계. 근데 프로이드의 설명은 사실 조금 다릅니다. 왜 남자아이가 아빠를 본받냐면 엄마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시기거든요. 엄마를 차지하려면 아빠처럼 힘세고 아빠처럼 남성성이 강해야 엄마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를 모델링하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100% 동의를 하지 못하시더라도 사실 아이들이 이 시기부터 남성과 여성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는 시기이긴 해요. 거기다가 여성은 거꾸로죠.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엄마의 행동을 모델링 한다고요. 설거지를 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청소를 같이 하고 싶어 하고. 이게 오래 안 가죠? 초등학교 어느 시기 되면 애들이 청소 안 하죠? 아무리 우겨도 안 하는데 요때는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어요. 모델링의 단계죠. 이때에 남성이 가지는 요 마음의 상태를 프로이드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얘기하고요. 여자아이가 가지는 그 상태를 일렉트라 컴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프로이드는 잠재기, 생식기를 통해서 발달한다는 얘기를 하고요. 에릭슨은 전 생애적인 발달 단계를 얘기하거든요. 에릭슨의 전 생애적 발달 단계는 그 뒤에도 이제 아동기, 청년기, 성인, 초기, 나중에 맨 마지막에 성숙기까지 쭉 설명을 해요. 여러분하고는 이 모든 단계를 다 다루지는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고하셔서 읽어보시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 번쯤 살펴보시고요. 이 시간에는 성인기 그 생산성 대 침체감만 하나를 더 소개를 할게요. 대부분 연령대가 이 시기에 해당하는 연령대이실 것 같아요. 30세부터는요. 사실은 이 성인 초기에선 친밀감 대 고립감 단계거든요. 이때 제1과제는 친밀감이에요. 그럼 뭐냐면 애인을 만드는 거예요. 내지는 친구를 만들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감을 가장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단계가 요 성인 초기라면 성인 중기에서는 실제 이렇게 목숨 걸고 저 사람하고 사랑만 한다면 저 사람하고만 있으면 된다면 하는 친밀감이 이제 제1의 목표가 되지 않아요. 요때 되면 남편한테 나랑 오래 안 있어도 되니까 돈 좀 벌어와 이러시죠? 실제로 요 단계가 되면 생산성이 더 중요해요. 이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공부를 통한 성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산성을 찾게 되는 단계가 요 성인기라는 거죠. 성인 중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성인 중기에서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런 생산성을 찾아가는 시기라고 보셔도 돼요. 이때 이 생산적인 부분에서 소외된다면 아이들은 다 컸어요. 엄마 보고 필요 없대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별로 내가 생산적인 사람 같지가 않죠. 거기다가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생각하니까
나 스스로의 색깔도 내가 나아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침체기에 접어들어. 침체기의 거의 전형적인 특성이 우울증입니다. 이럴 땐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새로운 일거리나 배울 거리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이 아이들 보고 집에 빨리 들어와서 나랑 놀자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산적인 걸 찾아보시는 것이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잘 보내는 그런 여유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에리슨의 단계까지 요 발달 단계를 살펴봤거든요.